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년이면 43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며칠 전에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은 가을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다가 문득 지금의 제 삶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엄마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살던 제가 가짜 엄마를 만나서 끔찍한 일을 겪고 지금은 전화위복으로 잘 살게 됐어요. 제가 사실 친정이 따로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다가 풀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런 사연 채널이 있다는 사실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도 되나요?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날부터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컸습니다. 아버지는 타지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주말마다 꼬박꼬박 와서 저와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정말 정직하시고 법 없이도 살 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교에 엄마가 오셔야 할 소풍 때나 운동회 때면 한눈에 봐도 다른 엄마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할머니가 오셔서 친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엄마는 왜 저렇게 늙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아니야? 야, 소연아, 넌 엄마 없어? 우리 할머니가 내 엄마야. 왜 그래? 할머니는 할머니지. 엄마가 아니야. 소연이는 엄마 없대요. 아니야. 그때 정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전까지는 제 친엄마의 존재에 대해 전혀 궁금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저도 제 친엄마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있다면 왜 날 보러 오지 않는 건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잖아. 할머니잖아. 그럼 내 엄마는 어딨어? 제 물음에 할머니가 벼랑간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소연이 엄마는 잘 살고 있을 거야. 지금 당장 연락은 안 되지만 나중에 꼭 만날 수 있어. 엄마 보고 싶어? 응, 보고 싶어. 나도 애들처럼 엄마 갖고 싶어.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로는 안 되겠어? 할머니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생각에 다시는 엄마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아버지는 할머니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자주 오지 못하셨어요. 일 때문에 바쁘시다며 전화만 거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차린 공장이 대박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직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 힘들다고 하셔서 할머니와 저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야, 소연이 땡땡 아파트로 이사 갔대. 그 아파트 엄청 크고 좋다던데? 아, 진짜? 야, 소연아, 너네 집 놀러 가면 안 돼? 안 돼. 참나, 부자 됐다고 잘난 척 하기는. 넌 엄마도 없으면서.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어린 나이에도 저희 집이 부자가 됐다는 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부터 친구들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도 만들지 않고 할머니에게만 의지하면서 지냈죠. 할머니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소연아, 집에 친구들 데리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나 학교에 친구 없어. 중학생인데
이제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어이구, 그래도 친구를 사귀어야지. 혼자서 외롭게 그게 뭐야. 아니야, 난 친구 필요 없어. 혼자가 훨씬 편해. 난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랑만 놀면 재미없지. 아유, 걱정이네. 우리 손녀. 학교에 가면 외롭기는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은 하굣길에 저를 골목에 붙들어 놓고 삥을 뜯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반 친구가요. 야, 김소연, 너 진짜 재수없는 거 알지? 오늘 학원에 돈 내는 날이지? 그 돈 좀 빌려줘라. 그걸 왜 빌려줘? 빌려달라면 빌려줄 것이지 말이 많아. 안 갚을 거잖아. 제 말에 그 친구가 쌍욕을 하며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웬 아줌마가 오더니 저를 구해주셨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그만두지 못해? 아줌마는 뭐야? 얘 엄마라도 돼? 아, 맞다. 얘 엄마 없지? 갈 길이나 가셔. 그 말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얘 내 딸 맞거든? 소연아, 엄마랑 가자. 엄마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다 말해야겠다. 어디 우리 딸을 괴롭혀? 너 이름 뭐야? 저는 어리둥절했는데 그 질 나쁜 친구들은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정말 제 엄마인가 싶어서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줌마가 정말 제 친엄마예요? 제 물음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더라고요. 맞아, 소연아. 내가 네 엄마야. 그동안 엄마가 소연이 보러 못 와서 미안해.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어.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숨겨뒀던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며 끌어안고 엉엉 눈물을 흘렸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며 본인과 닮은 곳을 콕콕 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데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갔어요. 할머니, 엄마 찾았어. 엄마가 나 구해줬어. 엄마랑 나랑 여기 점난 곳도 똑같아. 진짜 신기해. 흥분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고 할머니는 저와 손을 잡은 엄마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죄송해요. 엄마가 울었고 할머니는 신난 저를 보고는 엄마에게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이 제 짧은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저에게도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든든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엄마는 어쩐지 대면대면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TV에서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걸로 많이 묘사되고 있었으니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도 사주고 외식도 했습니다. 할머니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어린 마음에 역시 엄마는 다르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무슨 일인지 아빠는 일이 바빠서 집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와 엄마가 정말 크게 말다툼을 했어요. 학원이 일찍 끝나서 집에 왔다가 제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정체를 밝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소연이 엄마예요. 뭐? 소연이 엄마? 네가 우리 손녀 엄마라고? 난 못 믿어. 너 하는 행실도 그렇고 당장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한테 나가라고 해? 할머니가 나가. 난 엄마랑 살 거야. 그 일은 두고두고 제 인생에서 후회로 남아 있어요. 아무튼 당시에는 엄마가 생겼다는 기쁨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기에 텔레비전을 보면 항상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으로 나오던 때였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할머니는 제 말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그 주말에 본인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를 못 가게 말렸어요. 할머니, 미안해.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우리 손녀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도 이제 고향 가서 친구들이랑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놀러 와라. 그렇게 할머니는 떠나버렸고 저는 엄마와 둘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둘이 지내면서부터는 엄마가 거의 저를 방임하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교복도 빨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없어서 얼굴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제가 혼자 알아서 해야 했어요. 그날도 집에 혼자 있다가 새벽에 무서운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무서워. 왜? 집에 할머니 없어? 할머니 고향 가셨잖아. 엄마가 어딜 갔는지 들어오지를 않아. 엄마? 엄마가 왔다고? 그게 정말이야? 응. 난 엄마랑 살아서 정말 행복한데 엄마가 요즘 바쁜가 봐. 아니, 그런 일이? 내일 당장 아빠가 갈게.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아빠가 아침 일찍부터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도착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가 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소연아, 엄마가 어제 일이 있어서 늦었어. 혼자 무서웠지?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쪼르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당황스러워 하시는 걸 눈치채지도 못했네요. 그날 한 손에는 엄마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아빠 손을 잡고 같이 외식을 하러 가는데 저는 내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제 얼굴을 보고 물으셨어요. 우리 딸 소연이 그렇게 좋아? 응, 너무 좋아. 엄마 손, 아빠 손 붙잡고 있으니까 든든하고 최고야. 그리고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연이 엄마가 된다고요? 아빠, 엄마 이미 내 엄마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우리 이제 셋이 같이 살면 안 돼? 나 왕따야. 여기 학교도 다니기 싫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그러고 싶어. 제 말에 아빠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 저와 엄마와 아빠는 아빠의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함께 지내게 됐어요. 이사를 가기 전까지 엄마는 또 저에게 처음처럼 지극정성으로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아빠와 지내면서는 엄마의 사랑이 뭔지 느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저는 중2 말에 전학을 간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모든 게 완벽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저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출장을 가거나 집에 없는 날이면 엄마도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요. 엄마, 어디 갔어? 지금 몇 통째 전화를 거는 거야? 너도 이제 중3이면 다 컸는데 기집애가 혼자 알아서 지내면 되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있는 거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섭다는 거야. 나 지금 바쁘니까 끊어. 전화하지 마. 내일 갈게. 아우, 지겨워. 엄마의 막말도 달라진 모습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저와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밥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집에 있는 날에도 외출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는 왜 집에 안 와? 어디 갔어? 엄마가 지금 외할머니 돌보러 가셨어. 나 할머니랑 둘이 살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 할머니 오라고 하면 안 돼?
소연아, 그 할머니 요즘 힘드셔. 그 다음에 아빠랑 할머니 보러 가자. 당시에 할머니는 노환에 암까지 걸리셔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아파서 저도 못 알아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할머니는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는 저를 철저히 더 방임하고 학대했어요. 제가 공부를 좋아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건강한 음식도 해주고 한약도 다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가 도시락이라도 제대로 싸주기만을 바랬습니다. 도시락도 다 제가 싸고 음식도 제가 했거든요. 한시도 아까운 시기에 좋아하는 공부를 붙잡고 있기에는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 있는 날이면 엄마가 저에게 화를 내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연아, 엄마, 뭘 그리 놀래? 가서 과일 좀 사와. 과일? 나 시험 공부 중인데 이따 독서실 가야 돼. 사오라면 참말 말고 좀 사와. 집에 손님 올 거야. 독서실 가면 거기서 밤새고 와라. 밤을 새라고? 그래, 집에 올 생각하지 마. 저는 그날 엄마 심부름을 하고 독서실에서 밤새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말로 엄마는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다가도 한 번쯤은 저를 위하는 척 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애증의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빠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요즘 공부하는 거 힘들어? 아빠가 일한다고 우리 딸 많이 못 챙겨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어느새 말수도 적어지고 공부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저 얼른 집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집에서 멀리 벗어나 장학금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지방 국립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 아빠가 용돈을 보내주셨지만 그 돈은 쓰지 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제 생활비는 스스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었습니다. 딸이 혼자서 지방에 내려와서 사는데도 엄마는 한 번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빠와는 가끔씩 만났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많이 까매지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유, 아빠도 늙나 보다. 요즘 부쩍 피곤하네. 병원 좀 가봐. 괜찮아.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엄마는 요새 뭐해? 잘 지내? 제 물음에 아버지가 비장한 표정을 짓고 말을 하려고 입을 연 순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빠 왜 그래? 쓰러진 아빠를 모시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조치를 받고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미 몸 이곳저곳에 전이까지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장 의지할 곳이 엄마밖에 없어서 엄마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가 웬일이냐? 엄마, 아빠가 쓰러졌어. 뭐? 왜? 너 보러 간 거 아니야? 췌장암 말기래. 어떡해? 암 말기? 그게 정말이야? 어머. 근데 나 지금 못 가.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암 말기라는 말에 별로 당황하고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못 온다고만 말했으니까요. 왜 뭐다? 아빠 병간호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왜 소리를 질러? 너만 성질 있어? 나 바빠.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죽기 전에 연락해. 그때 갈게.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학교를 휴학하고 아버지 옆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항암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어요. 저는 의사에게 매달리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일단 항암은 하는데 이게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주사 놓는 법 아시죠? 의미가 없다뇨. 전 아빠 꼭 살릴 거예요. 주사 놓는 법 가르쳐 주세요. 의사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했을 정도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줄 아시겠죠? 아빠는 입원해서 지내기 싫으시다며 저와 함께 할머니 빈소도 찾아가고 여행도 갔습니다. 고통스러워 하실 때면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소연아, 아빠 진통제 좀 놔줘. 아파서 죽겠어. 아빠, 내가 놔줄게. 좀만 기다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제가 직접 아빠 팔에 주사를 놔드렸어요. 그러면 잠시 진정이 되는 듯 했지만 몇 시간 후에 또 고통에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입원을 하고 나서 저는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에도 불구하고 3달 만에 아버지는 의식조차 잃어버리고 중환자실로 옮기게 됐어요.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가 돼서야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빠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곧 죽는다니? 엄마,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빠가 죽기를 바래?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죽길 바란다니? 상황이 그렇잖아. 알았어, 내일 내려갈게. 그리고 엄마는 내려와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통곡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연이 아빠,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그렇게 한 차례 쇼를 하고 나서 제 손을 붙잡더니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소연이가 고생했네. 내가 급하게 오느라 편한 옷이랑 세면도구를 못 챙겨왔어. 가서 좀 사다 줘라. 너 피곤한데 좀 쉬다가 와도 되고. 그 말에 저는 기꺼이 엄마 옷을 사다 주려고 옷가게에 갔습니다. 아빠 곁에서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밤을 새운 터라 제 자취방에 들러서 오랜만에 시원하게 샤워도 하고 엄마 줄 세면도구도 챙겨서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를 보더니 마지막 인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어요. 1시간 전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요. 한 차례 심폐소생술을 하기는 했는데 깨어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따님분,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세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범벅이 돼서 혼수 상태였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딸로 살아서 행복했어. 좋은 곳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중에 만나요. 사랑해요. 옆에서 엄마는 정말 과할 정도로 우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에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제 곁에 소중한 가족을 2명이나 잃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도 따라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에게 단 하나 남은 가족인 엄마는 망연자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저를 보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본체만 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웬 아저씨와는 어깨동무도 하고 다정하게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 사람이 내 엄마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할머니 곁으로 아버지를 모신 후에 저는 제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당시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5급 사무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포기한 채로 아버지 병간호를 하느라
저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며칠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울다 지쳐서 기절한 듯이 1시간 남짓만 눈을 붙이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를 지내다 보니 정말 저도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꿈에 건강한 아빠가 나와서 저를 타일렀습니다. 소연아, 아빠는 좋은데 왔어. 그러니까 기운 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알았지? 깔끔한 정장 차림에 혈색도 좋고 건강한 아빠를 보고 저는 그리운 마음에 아빠 품으로 달려가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죽을 사와서 꾸역꾸역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다시 책을 펼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 아빠의 그 많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엄마와는 더 이상 인연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태라는 판단이 섰고 저도 받을 게 있으면 정당하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한 통 하지 않던 엄마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달라는 전자기계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친 것처럼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서 잘 몰랐지만 이제는 엄마의 실체를 파헤쳐 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 친엄마라면 도대체 무슨 일로 중학생 때까지 제 곁에 없었던 건지, 왜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방임하고 학대하기만 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때가 대학 겨울방학 때라서 저는 때맞춰 엄마와 아빠가 살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한두 번 놀러 가본 적이 있던 공장에 갔어요. 그리고 몇 번 인사를 해서 알던 아저씨에게 엄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 어디 갔어요? 너희 엄마? 웬 남자랑 와서 이 공장 넘기고 지금 서울 가서 산다던데? 네 아빠 재산으로. 너 왜 이제 왔니? 뭐라고요? 엄마가 딴살림을 차렸다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온 남자랑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 네 아빠 죽은 지 1년이 됐냐 10년이 됐냐. 그 사람 참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같이 온 아저씨가 혹시 코수염 나고 눈썹 진한 아저씨예요? 그걸 네가 어찌 아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깨동무하고 하하호호 웃고 있던 그 아저씨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맞다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엄마는 그 남자와 내연관계였다는 말인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기 힘들었어요. 저는 공장 아저씨를 통해서 수소문한 끝에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어마무시하게 큰 집이었어요. 아빠 재산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배를 누르려고 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엄마였어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왜 왔니? 왜 오긴요? 엄마 집에 딸이 못 올 일 있어요? 저 좀 들어가도 되죠? 남의 집에 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아줌마 옆으로 달려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뭐해? 이 누나는 누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엄마를 보고 처음 보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당황했는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거실에 크게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에서 본 그 아저씨와 엄마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과 딸도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 있을래? 엄마 이 누나랑 할 이야기가 있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하게 본인 아들을 대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제가 울분에 차서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대체 뭐야? 엄마 재혼한 거야? 저 애가 왜 엄마 아들이야?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얘, 나 네 엄마 아니야. 아직도 몰랐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 엄마잖아. 그 정도 했으면 알아차려야지. 애가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친엄마 예전에 죽었다더라. 네 아빠랑은 어릴 때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 네 아빠 잘 됐다는 소식에 내가 찾아간 거지. 근데 네가 나를 엄마로 알고 엄청 좋아하더라. 그래서 네 아빠랑 상의해서 너한테 엄마인 척 해준 거야. 뭐라고요? 그럼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우한 이유 도운 거지. 저는 그 사람이 제 엄마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굴어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물었어요. 우리 아빠 재산은 다 어디 갔는데요? 얘가 아직도 뭘 모르네. 잠깐 기다려봐.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 아빠가 쓴 유언장이다. 보이지? 거기 나한테 전 재산 상속한다는 말. 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아빠의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 글씨가 맞더라고요. 저에게 남기는 편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 친엄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할머니에게 저를 맡기고 저에게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뭔가 지운 흔적이 보이고 억지로 아빠 글씨를 따라한 것이 눈에 띄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딸로 키워준 그 아줌마에게 본인의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날짜가 저희 아버지가 혼수 상태였던 그 날짜였습니다. 딱 봐도 수상한 냄새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이걸 저더러 믿으라고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이미 네 아빠 전 재산은 나한테 왔는데. 너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혼자 씩씩하게 살아봐라. 그 말에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제 뺨을 내리쳤던 아줌마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어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건 아빠가 저한테 쓴 편지기도 하니까 제가 가져가도 되죠? 그러든가. 어차피 돈은 다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속이 후련하냐? 우리 앞으로 볼 일 없을 거야. 여기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니 사기꾼 아줌마를 노려보며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아빠를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날 아빠는 절대로 이런 유언장을 쓸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날 소연 씨 엄마라는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와서 들어가더니 웃으면서 나오더라고. 소연 씨 아버지가 일기를 쓰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날 이런 유언장을 썼더니 이건 가짜야. 그 말에 저는 그날 환자 기록을 떼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냐고 간호사 언니에게 물었어요. 고맙게도 당연히 기꺼이 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서 받던 용돈을 넣던 제 통장에 모아뒀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도 유언장을 보더니 어처구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짜를 만들다니. 이건 필적 조회하면 다 나와요. 여기 김숙자 씨한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그 부분부터 글씨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문가의 눈은 못 속입니다. 그럼 승산이 있을까요? 있고 말고요. 그 유언장 이거 무효예요. 그리고 김숙자 씨가 엄연한 사기를 친 거니까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유언자 무효 소송과 사기죄로 저는 민형사 소송을 걸었어요.
제 학창 시절에 엄마가 얼마나 저를 방임하고 학대했는지 제가 살던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를 하자고 말했어요. 소연아,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너한테 나쁘게만 한 건 아니잖아. 돈 때문에 그래? 내가 네 아빠 재산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떼서 줄게. 그럼 되잖니? 너 아빠 재산 많더라. 소연이 너 앞으로 돈 안 벌고 살 수 있을 만큼 줄 테니까 사기니 무효니 그런 복잡한 소송 다 집어치워라. 그 말을 듣고 너무 허탈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너 왜 웃어? 미쳤어? 아줌마 정말 지독하네?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 돈도 다 내 돌아가신 아빠 재산이잖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린 날 꼬셔서 엄마 행세를 하고 결국엔 돈이 목적이었구나. 그럼 내가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뭔들 못해. 나라고 쉬었는 줄 알아? 적반하장으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저를 속여서 제 소중한 아버지와 할머니를 잃게 만든 그 여자를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오히려 내가 싸울 힘을 실어주네? 기대해. 당신 그 소중한 가정 다 무너뜨릴 테니까. 그때부터 저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어요. 그 아줌마가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로펌의 변호사를 써서 저를 상대해도 제가 가진 증거와 증인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물론 소송은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더라고요. 소송을 하면서 저는 혼자서 법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수록 그 아줌마의 감춰둔 죄가 점점 더 물 위로 드러날 뿐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아줌마에게 사기로 당한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튼 긴 소송 끝에 결국 그 아줌마가 가져간 제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사기가 입증돼서 사기죄로 징역도 살게 됐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는데 미친 사람처럼 날뛰더라고요. 아니 판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엄연히 정숙하세요. 판결문 아직 다 안 읽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아니에요. 결국 아줌마 옆에 있던 변호사가 아줌마를 말리고 나서야 조용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줌마 남편은 생양아치의 남봉꾼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자서 도망을 쳤다고 들었어요. 아줌마 집에 가족 사진에 있던 두 아이들도 그 아줌마 남편 아이와 아줌마가 밖에서 낳아온 아이라는 알고 싶지 않은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보육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기도 했어요. 어른들이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지만 애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소송이 다 끝난 후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한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을 하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어요. 아줌마 말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저는 평생 돈을 벌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로스쿨에 다니면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평생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에 집중을 하니 잡생각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네요. 저는 전혀 연애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연씨,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몸 축나요. 매번 수석하면서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코피 난다. 이거 봐, 힘들다니까. 나랑 같이 병원 가요.
끌려가다시피 같이 간 병원에서 저는 췌장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도 들었고요. 저와 같이 병원에 간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어요. 안 되겠다. 소연 씨, 앞으로 병원 정기검진 꼭 받아요. 제가 때 되면 소연 씨 데리고 갈 거니까. 알았죠? 그 당시에는 그저 고맙다고 생각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매년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챙겨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귀지는 않다가 각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서 로펌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은 로펌에서 나와서 인권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안 되지만 난 억울한 사람들 도우려고 시작한 일이라서 뭐 보람되고 좋아. 소연이 넌 일하는 거 재밌어?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로펌에서 돈 많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도 대변해주고 있었던 터라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동혁씨, 나도 같이 하자. 나 지금 다니는 곳 그만둘래. 그래서 저는 로펌을 그만두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싸울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며 같은 가치관과 목표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지금은 남편과 제 이름으로 된 로펌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육아를 함께 해주셨고요. 평생을 살면서 가족의 따뜻한 품이 뭔지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저는 지금에서야 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풀린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신 빈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본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애들이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엄마가 외할아버지 쏙빼 닮았네? 신기하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너도 인사해. 진짜 엄마랑 똑같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옆에서 가만히 안아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제 소중한 가정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불의와 싸우고 정의의 곁에 서서 앞으로도 정직한 삶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댁내에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우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